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시원스레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계곡이 물을 마시며 농사를 짓고 세수를 하고 빨래도 하며 살아갔다. 그런 계곡 옆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먼 옛날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누구나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어느 날 이 노인의 집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방황하는 마음을 안고 자신의 길을 찾고자 답을 구하려는 사람이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장,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사람들의 이기심과 어두운 면에 좌절하곤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마치 정결한 계곡물과 같다고 하네. 본디 맑고 깨끗하지만 흙탕물이 들어오면 그 빛을 잃을 수 있고 햇살 속의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제야 계곡의 물을 바라보게 되었다. 정말로 맑고 반짝이는 물은 노인의 말처럼 그 자체로 순수함을 내보이고 있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맹자는 우리의 본성이 금처럼 귀한 것이며 이를 빛나게 하려면 끊임없는 연마와 수양이 필요하다고 했지. 우리가 스스로의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네. 젊은이는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본성을 강조하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아이들에게 수업을 열고 그들에게 작은 씨앗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이 씨앗은 너희의 마음과 같단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돌본다면 어느덧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지. 아이들은 그 씨앗을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작은 트러블이 생겼다. 어떤 아이는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아 속상해했고 다른 아이는 그 옆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다. 노인은 이 상황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정성과 마음을 쏟았느냐란다. 내가 씨앗을 믿고 그 본성을 알아보았듯이 너희는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면 된다. 젊은이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맹자가 말한 그 선한 본성을 인정해야 함을 느꼈다. 무생물인 씨앗도 정성을 기울이면 꽃을 피우듯 사람도 본래의 선한 본성을 잊지 않고 돌본다면 언젠가 반드시 덕망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사람의 본성은 계곡의 물처럼 혹은 씨앗처럼 결국 그 자체로 선하며 이를 잘 다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깨끗한 계곡물을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우리 모두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그에 맞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 이렇게 젊은이는 맹자의 가르침을 몸소 깨달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노인은 또 다른 방황하는 젊은이를 기다리며 계곡가에 늘 그런 대로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의자연의 대가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노수는 언제나 조용한 연못가의 오두막집에서 명상하며 자연의 소리를 즐겼습니다. 노수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활 리듬을 맞추며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밭을 가꿀 때도 힘을 쓰지 않고 땅과의 대화 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밭보다 풍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이른 여름부터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맑기만 하였고 강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수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수님, 어떻게 해야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 젊은 농부가 물었습니다. 노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일어나서 그들을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거라, 하늘의 이 모습을. 억지로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야. 비는 때가 되면 내릴 것이니 조급해 말고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수가 한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수를 두고 시끌벅적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노수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노수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화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큰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다리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물에 들어가 억지로 강을 건너려 했지만 물살에 휩쓸려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힘이 빠진 나그네는 결국 강가에 누워 지쳐 잠들고 말았지. 다음날 눈을 떠보니 밤사이 물이 줄어들어 강바닥을 쉽게 건널 수 있었단다. 하늘이 물을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노수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려 애쓰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비가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수가 텅 빈 연못가에서 자연을 들으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무의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수는 결국 자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셈이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과 순리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노수에게 감사하며 무리하지 않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책의 이황 선생이 조용한 산속에서 수양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명상에 잠기고 있던 책의 이황 선생에게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을의 젊은 농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농사일로 하루하루 바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책의 이황 선생의 이론인 기기원론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이와 기는 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책의 이황 선생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철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농부로서 늘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기의 세계일세. 아침마다 고요히 떠오르는 해처럼 변화무쌍하지만 늘 우리 옆에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라 할 수 있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인가요? 이란 마치 내가 밭을 가꾸는 이유와도 같은 것이지. 왜 그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 그 밭이 반드시 풍성한 곡식을 맺어야 한다는 그 이치 말일세. 이는 변하지 않으며 모든 변화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방법론이기도 하다네. 철수는 잠시 고민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는 우리 삶의 어디에 있나요? 농사일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책의 이황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에 대나무 숲을 가리켰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게. 대나무는 늘 위로 곱게 자라지 않느냐? 그 모습은 대나무의 이를 보여주는 것이네.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몰아치면 그 또한 흔들리고 휘기 마련이지. 바로 그것이 기의 모습이라 하겠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철수는 깨달은 눈빛으로 선생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매일의 농사일을 단순한 노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매 순간마다 그는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되새기며 이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철수의 삶은 무언가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책의 이황 선생의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은 철수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기이원론이라는 어려운 철학적 이론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일화로 사람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이 이와 기를 고민하고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전설적인 조선시대의 유학자와 철학자였던 율곡이인은 어느 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속에 위치한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의 새로운 이론인 이기이원론을 더욱 깊이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인은 북쪽 마을에 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느껴진다며 큰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묘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에 도착한 이인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다. 그는 가볍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어갔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빛나지만 동시에 하늘이라는 커다란 캔버스 위에 조화를 이루며 빛나는 것입니다. 이어 율곡은 그의 이론을 덧풀어 설명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기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원리와 규범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하고 변화시키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기입니다. 이는 곧 현실적인 힘이자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율곡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쩌면 이들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가 아무리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기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는 공허한 생각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 기만으로는 방향성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두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요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하늘의 별이 개개의 밝기로 조화를 이루듯 여러분의 삶도
이와 기가 조화롭게 함께할 때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이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가 떠난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내면의 원칙과 외적 행동의 밸런스를 찾아가며 삶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기이원론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그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율곡이이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도많은 이들에게 삶의 조화로움을 찾는 지혜로 남게 되었다.